자, 반갑습니다. 뭐 길게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하죠.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인데 뭐 발해라는 나라는 처음 들어보시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지도만 보셔도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발해가 있는 저 땅이 원래 뭐 있던 땅이에요. 고구려에 있던 땅이죠. 그냥 그것만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발해를 처음 들어보셨던 게 초등학생 때일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발해를 배우셨던 이유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다 요걸 배우기 위해서 발해를 배우는 거고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발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강렬하게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요 만주 일대 있죠. 요 일대. 요 일대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의 중국이 요 일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다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고구려나 그 앞전에 있었던 부여나 고구려나 발해는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이걸 어, 학계에서도 반박을 하고 또 자라나는 여러분들 이 학생들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만주벌판에 있었던 고대 국가들, 고구려나 그 전에 부여나 고구려 이후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 이런 나라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고, 발해 역시도 고구려를 계승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강렬하게 인지시켜드리기 위한 게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고구려가 무너진 뒤로 그 지역 만주 일대에 고구려 유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특징은 하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은 게, 이제 원래 고구려라는 나라는 요 일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압록강 두만강 그 일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광개토대왕 때 만주벌판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잖아. 근데 요 땅, 이 광개토대왕이 먹었다는 요 만주는 사실은 광개토대왕이 정복하기 전에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땅이었어요. 뭐 거란족 있고, 뭐 말갈족 있고, 뭐 여신족 있고, 막 그런 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 광개토대왕이 이 만주를 정복했다는 건 이 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거란족, 말갈족 이런 애들을 항복시킨 거고, 걔들을 지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인들도 많이 살지만 그 안에 뭐 이렇게 거란족, 말갈족 이런 다른 유목민족들도 많이 섞여 사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구려가 이제 무너지죠. 그러면 나당 동맹의 약속대로면 요 대동강 이북이니까 요 전체 땅은 원래는 당나라 땅이 돼야 돼. 당나라 땅이 돼야 되는데 당나라가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게 이런 거죠. 막 거란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 입장에선 약속대로 이 대동강 이북에 이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 지역에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반란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해요.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부 말갈인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요동으로 갑니다. 요동으로 가는데 요걸 이제 막 단체로 우르르 가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반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한테 쫓기다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모산이라는 이렇게 만주 한복판에 있는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는 이제 당나라 군대를 격퇴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근데 뭐 중간 과정에 뭐 무슨 거란이 반란을 일으켰었고, 뭐 고구려 유민들과 말가를 이끌고 뭐 요동으로 갔었다가 딴 데로 옮기고 뭐 당나라의 막 추격을 뭐 격퇴하고 이런 과정 다 모르셔도 되고, 그냥 고구려가 망한 그 자리 만주 땅에 고구려 사람이,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 그 정도로만 봐두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 고구려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고구려 사람 대조영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를 건국했다. 그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해라는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건국자 자체가 이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남쪽은 통일신라, 그죠? 북쪽은 발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쪽에 나라 하나, 북쪽에 나라 하나 있는 거니까 이때를 이제 남북국의 형세다,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보통은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도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으려나? 그거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남북국 시대다라고 부르는 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정부를 공식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남북국 시대다라는 표현이 조금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데 만약에 몇백 년 뒤에 지금 우리나라, 북한 다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면 그 나라도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일 텐데 그 나라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 시대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 지역에는 통일신라, 대동강 이북 지역에는 발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발해죠. 그렇고 이제 무왕식인데 그 건국자였던 대조영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왕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대조영은 왕으로 된 뒤에는 고왕이라고 부르는데 어 고왕의 즉위한 뒤로서의 대조영의 모습은 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사항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한 게 발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게 어떤 나라한테 가장 좀 불편하고 짜증나겠어요? 당이죠, 당. 왜냐면 뭐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여기 대동강이면 여긴 통일신라고 원래는 약속대로는 대동강 이북은 여긴 원래 당이어야 되잖아요. 당이어야 되는 땅인데 지금 당이 발해 때문에 못 먹고 있죠. 그러니까 당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통일신라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란 말이야. 통일신라는 약속대로 대동강 이북을 넘겨줬죠. 근데 이 땅에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긴 덕분에 당나라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의 세력이 꽤 컸기 때문에 당나라는 결국 이 땅을 다시 독차지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당나라가 발해 때문에 약속됐던 땅을 못 받은 거니까 당나라와 발해 입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의 땅을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발해 무왕 때 요 지역쯤에 여기 흑수부 말갈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살아요. 근데 이제 이 민족들을 당나라가 이런 식으로 흡수합니다. 흡수하는데 이걸 발해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발해가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발해가 여기에 대한 반격을 위해서 장문휴 장수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살짝 튀어나온 땅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산둥반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나라와 발해가 서로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안 그래도 당나라 입장에서는 대동강 이북을 원래 차지해야 맞는데 발해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억울함과 아쉬움이 있고 또 생각보다 발해가 정복 속도, 확장 속도가 빨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당나라가 견제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발해도 그 견제에 대응해서 또 나름의 반격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사실 발해와 당나라는 처음부터 친하게 지내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구조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본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너무 무리하게 막 당나라가 흑수부 말가를 차지했었고 뭐 거기에 반격으로 발해가 막 장문이 장군을 보내서 산둥반도 땅을 차지했었고 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뭘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낸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튀어나온 땅 있죠? 산둥반도. 여기 요게 이제 산둥반도예요. 요게 산둥반도인데 어,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 여기가 산둥반도인데 여기를 공격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저기를 차지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당나라도 발해를 공격해서 되게 의미 있는 정복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부딪혀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언제까지 부딪히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발해가 국가 규모가 아까 지도 보셨던 것처럼 꽤 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당나라도 대동강 이북의 땅을 못 먹은 건 아쉽지만 발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발해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이제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좀 앞날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러면 그 둘 발해와 당이 언제까지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화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왕 다음 때 왕이었던 문왕 때는 관계를 회복해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발해를 포함해서 사실 당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당나라랑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쭉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선진문물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당나라랑 끝까지 안 좋은 관계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뭐 좋았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구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선왕 때는 전성기였는데 전성기였다는 게 다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성기였냐면 당나라가 발해한테 이때 별명을 붙여주는 게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즐거운 한자 시간 한번 가져볼까? 요게 이제 바다 해자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동력동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완성될 성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라 국자고 뭐 그런데 너무 한자 시간 치곤 너무 대충 썼다. 이제 당나라 입장에서 서해죠 서해.
바다 동쪽에 어, 되게 이 성은 잘 나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다 동쪽에 잘 나가는 나라다. 이렇게 발에 니네 짱이더라. 뭐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리스펙해 주는 건데 여기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당나라 입장에서는 발해가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땅인데 나타난 나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날 일은 다 이제 좀 쿨하게 잊어버리고 너네 잘 나가더라 이렇게 리스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되게 옛날에 디스했던 래퍼인데 랩 잘하네 이렇게 인정해 준 느낌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리스펙을 들은 래퍼는 옛날에 싸웠더라도 기분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근데 실제로 크긴 크죠. 굉장히 크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쇠락을 얘기하기에 앞서 그 정도는 그래도 생각해 두실 법한 게 요 만주 이 일대가 되게 넓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죠. 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만한 일이긴 한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부족만 해결이 되면 그 부족이 돌아다녔던 땅은 다 차지가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반도 남부 일대는 다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많고 이러니까 인구들이 빽빽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뭐 이렇게 듬성듬성해요. 그럼 요 부족 하나 잡으면 여기 다 먹는 거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정복이 영토의 넓이로만 따지면 물론 이제 여기 정복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다 유목민족이고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얘들 맞짱 떠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부족 하나 해 놓으면 그럼 이제 그 부족이 돌아다녔던 그 넓은 땅을 다 이제 정복하게 되는 그런 면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이제 쇠락 얘기가 나오는데 800년대 후반부터 쇠락한다고 하는데 쇠락 내용은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단출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국가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급속도로 쇠락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발해 역사가 좀 기록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해나 그 전에 삼국시대 역사는 삼국사기 고려 시대 때 쓰여졌던 삼국사기나 아니면 중국식 기록으로는 뭐 이제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 기록들도 발해에 대한 기록이 뭐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왕 이후의 기록은 왕의 칭호도 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왕인데 막 우리가 연구할 때 막 대이진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왕으로서의 칭호가 뭔지 기록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좀 기록이 부족해서 물론 이제 약간 발해가 약해지는 흔적들은 보여요. 뭐 왕이 계승 분쟁이 흔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귀족들 간의 어떤 분란이 좀 흔적이 보인다든지 그런 면은 있지만 발해가 이렇게 급속도로 약해지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한때는 요 시기 즈음에서 백두산이 폭발하거든요. 백두산 화산이잖아요. 백두산이 폭발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막 백두산 지질 조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로는 최근도 아니지 그것도 한참 됐지. 발해가 멸망한 시점 그 이후로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 폭발을 발해의 어떤 멸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게 최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발해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약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들은 있는데,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거란 침입으로 멸망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발해는 거란 때문에 망한 건데, 그 정도는 생각해 둘 만한 게 거란은 북방민족이죠. 근데 북방 유목민족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아요. 아무리 인구가 많고 세력이 이렇게 넓어도 다 부족 단위로 흩어져서 살다가 어느 한 번 이렇게 되게 뛰어난 리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뭐 역사 속에 한두 번 부족별로. 이때는 이제 야유라복이라는 거란의 리더가 나타나서 거란의 부족들을 싹 다 규합을 해요. 근데 그렇게 유목민족이 한번 어떤 리더에 의해서 싹 규합이 되면 그때는 세력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몽골족이잖아요. 몽골족 징기스칸. 여기도 그런 경우에요. 뭐 징기스칸만큼은 아니지만 야율라북이라는 되게 훌륭한 리더의 등장으로 거란족이 규합하면서 이제 딱 집합하면서 그 거란족의 세력이 폭발적으로 커져요. 그게 이제 발해의 쇠락에 어떤 되게 불을 당기지 않았나. 그래서 발해가 급격하게 약해지는데 어떤 조금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란한테 망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라가 무너진 뒤로는 그 시점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려로 많이 망명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볼 텐데 여기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호의 의미는 기억나시죠? 우리 시대다.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시간에 이름을 붙이는 게 연호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당나라와 대등하는 국가다 이런 인상을 남겨줬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호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새롭게 즉위하면 연호도 바꿉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연호도 바꿔서 이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왕의 연호였는데 뭐 이난 1년, 이난 2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앙정치교는 삼성육부제를 쓴다고 하는데 요거 우리 사실 작년에 봤던 거예요. 작년 중국사 배울 때 작년 1학기죠. 그때 당태종이 당태종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 도와서 통일 완성하고 자기 형 죽이고 황제 됐던 당태종이 만들었던 중앙정부 시스템이 삼성육부제인데 당태종이 삼성육부제를 적용해 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육부제가 당시에는 동아시아의 정치 구조의 트렌드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다 삼성육부제를 따라하거나 요걸 이제 조금 이용하거나 여기서 배워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고 발해도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지만 발해 현실에 맞게 조금 바꿔서 이런 식으로 쓰는 모습인데 어떤 점을 조금 바꿨느냐 어떤 점을 조정을 했느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일단은 육부를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이원화한 면이 있고 그 명칭도 당나라의 육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는 일을 이렇게 이름으로 정했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좀 유교적 명칭을 썼던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서성이 이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상서성은 실무만 처리하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상서성 역할을 하는 정당성이 이제 업무를 총괄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그렇게 주목해서 볼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은 그냥 적어만 두세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경 15부 62주라고 하고 그중에 오경이 요 5군데거든요. 빨간 점 보이죠? 요 빨간 점 5군데인데 저기가 이제 대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로 치면 오소경, 지금 우리로 치면 광역시 그런 역할을 하는 느낌의 오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5부는 발해 전체 영토를 15개 지역으로 나눴다는 거고요. 나눠서 관리를 한 거고 그 15부의 각 부 아래에 주가 있는 거예요. 그게 62주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부에 한 4개 주에서 5개 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저거만 두시고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 아래 주현을 뒀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촌락인데 마을 생각하시면 되죠. 마을. 이제 그 마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 토착 세력가를 수령으로 올려서 약간 자치 비슷하게 시키게 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그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만 살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쵸? 한국인들만 사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고구려 시절부터 어때요? 고구려인들 즉 발해인들도 살고 말갈인들도 살고 거란인들도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을 단위로 들어갔을 때 어디는 고구려 마을, 어디는 말갈 마을, 어디는 거란 마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문화적 어떤 고유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말갈 마을은 마을 어떤 부족장, 마을의 리더를 그냥 너네 어른으로 삼아 따로 지방관 안 내려 여기까지는 안 내려보낼게. 그러니까 너네 어떤 문화적인 특징에 맞게 살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별 불만 없이 국가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각 부족들의 어떤 마을 단위의 고유성을 인정해 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군사 조직은 정말 적고 넘어가세요. 10위라고 하는데 10개의 부대로 중앙군을 구성했다. 그냥 그렇게 짧게 적고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 발해는 어디?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증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뭐야? 건축 문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와지붕을 보면 그 이제 마감 꾸밈에 여기 이제 안막새고 요게 수막새인데 요거랑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침이 요게 발해 거랑 고구려 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무너지고 다시 발에 세워졌을 때 그 자리에 그냥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 지었던 그 방식 그대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해 사람들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도 온돌 아시죠? 온돌. 지금도 우리는 아파트도 온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끓여서 그 물이 그 물을 흐르는 그 관이 방을 한 바퀴 아래 돌게 해서 이제 방을 데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원래 고구려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발해인들도 이 온돌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쓰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옛날에 고구려 사람이었던 고혈통 그대로가 발해에서도 그대로 계승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좀 강렬한 건축사에서는
가장 강렬하게 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덤 이렇게 있으면 무덤 입구가 있어요. 무덤 입구가 있고 살짝 굴이 있고 굴을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얘기는 이 무덤의 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의 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무덤의 천장이 이런 식으로 그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천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고구려 애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방식을 모주림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좁혀 올라가는. 근데 발해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짓더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누구의 묘예요? 발해 정혜공주의 묘죠. 즉 왕실의 무덤도 이렇게 지을 정도면 발해인들은 확실히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가장 확실한 건 외교 문서죠. 그래서 바레인들도 스스로를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외교 문서를 보낼 때도 자기를 발해 왕이라고 안 하고 나는 고구려 국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을 시작하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 왕조차도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구려 국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신라인 우리가 배웠던 지식인이죠. 최치원. 최치원도 지난날의 고구려가 오늘날의 발해다. 이런 식으로 못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일본인들도 발해 이제 국서를 보낼 때 발해 왕께 뭐뭐뭐 이렇게 안 하고 고구려 왕께 뭐뭐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 왕한테 공식적인 문서에서 고구려 왕이라고 부르는 게 결례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발해를 고구려로 인식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표준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죠. 이런 흔적들을 봤을 때 확실히 국제적인 인식의 표준도 그렇고 본인들의 주장도 그렇고 남아있는 다양한 유적들의 흔적을 봐도 그렇고 발해는 확실히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